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저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5% 넘어선 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신호로 좀 보여져가지고 이게 참 그게 예, 러셀 2000이 그래서 많이 떨어진 그게 것 눈에 같고. 들어오셨구나. 예. 예, 그래요. 러셀 2000도 많이 떨어졌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정정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다우에 없다 보니까 다우가 낙폭이 컸다고 했는데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30개 종목 가운데 시총 순서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닷컴만 오르고 26개가 다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빅테크 위주로 이제 가는 장이 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혼자 4% 올랐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26개,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쪽이 머크 이런 쪽이 낙폭이 컸는데 손혁계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제일 밤사이에 CPI에 대한 해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튀어오르고 달러가 강해진 거, 특히 NDF 시세가 이렇게 다시 80원대 후반 1390원에 육박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밤사이 이렇게 야간 지수물 흐름 약세 마감하고 좀 그쯤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반도체주가 우리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게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총 4조 달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또 그러니까. 추세가 좋잖아요. 야, 좋아요. 예, 이러니까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지수가 좀 이렇게 조금 조정받는 거야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잘못되라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동안 쉼 없이 올라왔으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가도 별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데 또 뒷심을 발휘해서 기어이 올라왔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은 또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인데 진짜. 네. 예. 연초 이후도 그렇고 연초 이후를 봐도 지금 그렇고 최근 한 달도 최근 우리나라 한 달을 1등입니다. 봐도 네, 그렇고 4월 달에 무슨 관세 폭탄 맞은 이유를 봐도 그렇고. 네, 뭐부터 봐주실래요? CPI 해석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네. 보려면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생각의 틀,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 네. 제가 네, 업데이트해서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요. 올해 지금 상반기 지나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세 가지로 감세, 관세, 연준을 움직이는 거. 이 세 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예. 그래서 감세는 이미 통과가 됐죠. 네.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긍정적인 효과. 반면에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네. 나눠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감세라면 소비가 늘고 투자할 여력이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기대해죠. 근데 반면에 재정 적자 지금 늘어나고 있고 부채 크게 늘 거다. 걱정이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걸 해소하려고 트럼프가 내세운 게 관세 수입을 얻어서 재정 적자 내가 만회하겠다. 그리고 이거 계속 잘하면 우리 미국 내 일자리 늘 거야. 그래서 계속 경기 좋아질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물가 상승 우려 어떡할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격 올라가면은 결국은 소비도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역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 마지막으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 주면 지금 우리 지금 세금 걷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자 비용인데 이거를 줄여주면은 다 해결되지 않겠니? 근데 하필이면 파월이 말을 안 들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보면 기대 물가가 앞으로 더 불안해져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문제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이 가장 세계에 수출했던 연준 시스템. 결국은 연준을 믿고 미국에 돈을 맡기고 투자하는 건데 연준이 붕괴되면 과연 우리가 미국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라는 걱정. 이것이 지금 맞물려서 시장을 움직이고 앞으로 트럼프의 이제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때인데 말씀 주신 어제 첫 번째 이제 일종의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게 CPI가 나온 거죠. 네. 근데 CPI를 어쨌든 어젯밤에 해석한 거 보면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진 건데 그 앞에서도 저기 뉴스 코멘트 해주셨지만 분석해 주셨지만 그 근원 그 상품들의 가격은 자동차 빼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 코멘트가 전월 대비 거의 0.5%. 사실 역대급이죠. 한 3년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도 지금 일본이 걱정해갖고 강제로 지금 수출 그 물량의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저기 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제 우리 6월 달에서 맛배기를 봤지만 7월, 8월로 갈수록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 지금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월은 당연히 안 되고 9월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채권 쪽에서 금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이제 어젯밤에 나타난 거고 결국은 CPI발 금리가 올라간 것이 가장 그래서 단기물, 장기물 다 올랐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일본과 독일이 전고점을 다 뚫었어요. 네. 일본 30년물, 40년물 예. 전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는 미국이 올라서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채권 예. 시장은 일본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사실은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시장에는 좀 뭐랄까 걱정스러운 시그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겪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엔캐리 트레이드 예. 청산. 지금 약간 모양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금리가 지금 사실은 미국 금리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꽤 빨라서 지금 오히려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엔화는 최근 들어서 그 관세 협상하면서 오히려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 차와 지금 엔화의 약세는 서로 원래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투자돼 있는 지금 일본 자금들이 혹시 다시 그때처럼 한번 되돌아올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금씩은 제공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일본과 독일의 장기 금리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탈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 쪽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 엔 달러를 그 해지해 갖고 지금 투자하는 그 금리는 오히려 일본의 그냥 자체로 일본 그 저기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트럼프 그 관세 정책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보니까 뭐 작은 국가들에는 곧 관세에서 한 10% 이상은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뭐 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무역 합의 노력 중인 상황이고 또 뭐 의약품 관세는 이달 말쯤에 또 결정이 될 예. 거다. 뭐 그 반도체도 그 시기쯤에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랄까 초기라서 변동성이 지금 되게 큰 상황인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믿고 싶게끔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생각의 틀에서 감세로부터 날 부정적인 영향이 재정 적자가 늘고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거다. 예. 그걸 내가 한 방에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냐면 해외에다가 관세 세게 때려갖고 관세 수입으로 내가 다 메꿔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5월, 6월 연속으로 지금 관세 수입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한 달에 한 70억 불 전후가 나오던 것이 지금 6월 달에는 272억 불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곱하기 그냥 단순 12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3천억 불. 그러면 정확히 그 재정 적자 분을 관세로 다 그 커버하고 남는 겁니다, 사실은. 호호. 이대로만 잘 나와 준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굳이 내가 왜 관세 협상을 굳이 내가 열심히 해줘야 돼? 그냥 계속 거두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라도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다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도 올라가고 시차를 두고 결국은 그러니까요. 소비도 줄고 할 텐데 네, 네. 당장은 보면은 그렇죠. 당장. 지금 해결이 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 마음속은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거다. 다들 아마 주변에서는 그래도 관세 협상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할 텐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6월 달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몸에 몸에 좋은 게 입에 쓴 약이고 입에 단 게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저게 입에 단 그러한 음식일 수 있다라고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다 한 번씩 듣는 그 무슨 그 있잖아요. 매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야 이거 뭐 매일 낳으니까 그걸 하루에 하나씩 하느니 그냥 배를 따서. 자, 지금 저게 예를 들어 야 뭐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 12 해버리니까 연간 재정 적자를 다 메울 수 있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거의 배 따는 거나 별 차이 없는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진짜 세상이 온전하게 가겠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한테 알 수 없는 그 소위 근자감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근거까지 지금 제시를 저거는 막 근거가 받쳐주는 자신감이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말을 하면 적어도 미국의 절반의 소위 지지자들은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더 소위 업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관세 공격을 받고 있는 세계 각국이 우선은 그거 한 것 같아요. 일단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렇죠. 아니 그냥 애초에 그게 했던 게 브라질에 4월 2일 날 부과했던 건 10%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냥 50%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군들 24%에서 갑자기 25% 그렇게 열심히 협상하고 몇 번 만나도 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얹어버리니까 이시바 총리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어제 이 시간에 홍춘욱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깔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보도도 되고 번역됐지만 그 일본식 표현이 아주 심한 표현이었더만요. 네. 외교적 표현이라 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었는데 어떻게 일본은 25%고 브라질은 50%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그나마 그 4월 2일 날 발표됐던 것도 사실은 이게 계산도 희한했고. 되게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해 보면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반띵 정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띵. 무슨 말이냐면 그때 되게 심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예를 들면 100억 불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절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관세를 난 때린다. 뭐 이런 그래, 그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적 어찌 보면 그것도 경제적 논리는 불분명하지만 네. 어쨌든 내가 반으로 줄일래. 근데 뭐 이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래서 저 숫자가 나왔고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네. 말씀 주신 대로 브라질 10%는 그때도 말이 됐던 게 뭐냐면 미국의 사실은 그 무역 10대 큰 대국 중에 브라질이 몇 안 되는 유일하게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상대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10%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네.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은 지금 보시면 위로 파란색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나마 미국이 브라질로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0% 때렸고 일본과는 보면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24% 때렸다가 지금 25% 됐는데 브라질하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50%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세를 경제 논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뜬금없지는 않았죠.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네. 협상을 뭘 보고 해야 되냐 글쎄. 이거죠. 네. 뭘 보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시장은 결국은 뭐 트럼프가 알아서 잘할 거야, 탁구할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까지 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아까 봤듯이
이 관세로 수입도 잘 오는데 뭐 다 때려갖고 내가 좀 수입 좀 더 받으면 잘하면 재정 흑자도 되겠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좀 트럼프가 움직이는 관세와 관련돼서 마구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난사 수준이죠.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다 잘 마무리될 거야 되지만 대중국만 빼고 나서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이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라는 걱정이 드는 그것이 이제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의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질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이것이 관세가 꼭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무역 측면에서의 무기는 아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관세라는 이 진짜 무기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에서 이번 브라질은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였거든요. 그것도 브라질 국내 정치적인 문제.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밀하고 뭔가를 또 빌드업 해나가나 싶기도 하고. 결국 대선 개입이죠. 네, 내년도에 그렇죠. 사실은 대선이 있는데 또 하나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캐나다 사례에서 봤듯이 설마 그 케니 지금 총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캐나다에 그렇게 세게 네. 관세를 때렸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캐나다의 보수 진영, 그러니까 친미적인 그러한 그 총리가 되기를 트럼프도 원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를 때리다 보니까 역으로 네. 캐나다에서 반미적인 사실은 총리가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룰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때려주고 나면은 원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주면 안에는 결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의도하는 거는 친미 지도부가 들어오기를 원할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결국 그것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 그건 좀 물음표가 분명. 벌써 이제 수차례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트럼프 3대 정책 변수에서 톱니바퀴 3개 돌아가는 거, 관세와 감세 그리고 네. 또 하나 연준. 네. 근데 지금 이 파월 쫓아내기가 진짜 아주 뭐랄까요? 피치를 올리고 있다 할까? 네, 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제 제가 즐겨보는 또 우리 고라니 동생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 가지고 한번 진짜 물어보니까 이번에 연준 개보수 공사하는 그게 25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돈으로 환율 대충 하면 3조 5천억 우리 돈으로. 근데 이게 2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사가 애초에 19억 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알고 보니 7억 달러가 더 추가된 거고 이 7억 달러가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조 가까운 돈이고 여기서 이제 호화 사치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 3조 5천억이 보니까 우리 저 뭡니까? 잠실 롯데월드 그게 공사가 3조 8천억 거기다가 뭐 교통 개보수 그거 하는 그쪽에 5,200 이래저래 해갖고 4조가 넘었더만요. 아니 연준을 무슨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긴 들었네 진짜. 그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절대 비용을 하겠는데 또 역으로 보면 그게 90년 된 건물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지금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걸 좀 고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국내에서도 뭔가 재개발하거나 리모델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다 보면은 그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 수도 있나? 아니, 예. 기간이 좀 길어지면 오래 걸렸네요. 예,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도 더 들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그 3년, 4년 동안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래요. 특히 하기야. 미국은 엄청나게 다 지금 물가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하나에 이제 4만 원 하는데요. 뭐 그리고 햄버거. 사실 안에 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비교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단순 그러니까, 예. 규모만으로는. 완전히 예. 차라리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올리는 게 돈이 더 적게 들 겁니다. 근데 저게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저 나오는 저 에클스빌딩. 예. 저게 9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미국이 뭐 200년 좀 넘은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90년 된 건물이면 지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밀고 지으면 돈이 제일 적게 듣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뻐꾸기 오는 사연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예, 좀 뭐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파월을 밀어내고 싶은 거는 진심인데 예.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을 안 믿는다는 거죠. 시장을 네. 예. 투자자들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예. 트럼프의 그 진심을 의심한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예, 저도 못, 안 될 못 쫓아낼 거야. 또는 예, 네. 트럼프가 말만 하지 이거는 진짜 안 할 거야. 또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파월 해임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근데 되면은 그 결과가 후폭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되면 거죠. 차기 연준 의장의 그것까지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기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난 얘기가 그 임기는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죠. 사임하라고. 베센트가 어제 한 얘기가 설사 네. 5월에 사임하더라도 네. 그리고도 한 3년인가 더 할 수 있거든요. 남은 네네. 기간이. 아, 근데 2028년 이사회에서 1월까지니까. 아예 빠져라. 아. 왜냐면 너의 그 그림자가 너무 세니 나머지 이사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 물러나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파월의 연내 사임에 대한 이제 배팅 사이트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랑 카이쉬인가요? 이쪽이 칼쉬. 뭐 이쪽에서 두 군데서 보면은 4월 달에 비해서는 한 20% 미만으로 좀 안 믿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채권 시장의 그 변동성,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은 빅스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소위 공포지수. 지금 그 채권은 무브라고 해갖고 변동성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85였고 어제 여기 90까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최근 한 3년 이상 2년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중간에 중도 사임하거나 연준이 트럼프 말에 100%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안 믿는데 만에 하나 만약에 하나 진짜로 파월이 그 압력에 의해서 중도 사임 많이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반응을 채권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216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811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30만 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은 지금 호가에서 좀 하락이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보합권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0.3% 하락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종목들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호가에서는 1.9%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래 연속도 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가는 4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각각 지금 보합권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4,700원, 에코프로 47,300원. 지금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HLB도 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휴젤이 0.4% 오름세가 예상되고 효과는 35만 9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가 각각 2% 안팎으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22만 8천 원, 13만 4천 원. 그리고 리노공업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이런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 52,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가 좀 궁금해지는 하루네요. 그게 궁금한 예. 날이네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뭐 야간 지수 선물 흐름보다는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네. 않은데 그래 한번 뭐 좀 멀리 가려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말이죠. 네. 지금 그런데 아까 정민 앵커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미국채 30년물 5% 넘어선 거 그게 좀 찝찝하다고 했고 송 대표님도 첫
그 화두가 일본 장기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지난 4월 달에 그 이른바 4월 2일 날 그 상호관세 부과한 이후에 한 며칠 동안의 그 시장에 진짜 비명 소리가 났다가 그걸 갖다가 90일 유예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타코를 끄집어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부러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4월 그 레벨까지 왔어요. 이쯤 왔는데 지금 이 레벨들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한 5%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아니면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 정도에서는 안정된다가 합리적인 전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만 안정돼야 됩니다. 돼야 사실은. 되죠. 안 되면 좀 이상해져요, 시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과거와 달리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겪고 사실 그 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다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번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부채를 엄청 늘려놔서 우리나라 독일 정도만 안 늘리고 나머지 다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기물에 대한 걱정들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미국은 항상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부채 한도 협상. 이번에도 결국 해서 협상이 잘 그래서 BBB가 통과가 돼서 예.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6조 달러였는데 42조 달러까지 더 올려놨거든요. 예. 이제 룸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하나 그렸는데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TGA라고 그래서 미국의 일반 계정 트레저리 제너럴 예, 어카운트. 재무부 일반 계정 이게 뭐냐면 연준에다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돈을 빌린 거니까 그 돈을 연준에다 맡겨놓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마통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재무부 보통 예금 계정.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국채를 하면 돈 빌려갖고 저희 쭉 쌓아 올라가는 예. 거죠. 위로 올라면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는 어찌 보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박스권 해놓은 게 이제 2023년 자넷 앨런 때, 바이든 때, 저 때도 한번 그 소위 10년물이 5%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예.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일반 계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쌓아 올려갔을 때 지금 미국 정부가 현금 쌓느라고 예. 국채 발행 많이 해서 네. 시중 유동성 빨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것이 그 사이 국채 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 해갖고 네. 이게 3천억 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발표한 거에 따르면 7월 말까지는 1,200억 달러 더 발행하고 5천억 달러 맞추겠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3천억 달러를 8천억 달러까지, 8,500억 달러까지, 예. 9월 말까지. 예. 그러면은 지금 이미 7월 이제 거의 중반 가고 있으니까 네. 두 달 반 동안 상당히 많아요. 6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시장에 찍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상당히 좀 과거의 저 수준까지 좀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시장에는 이제 이게 공고가 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채권 많이 찍을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시장 대신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해놓은 게 베센트가 해놓은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죠.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켜서 이쪽 진영에서 미국 국채를 좀 사주게 하는 거 네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은행들의 소위 보충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해줘 갖고 SLR. 예, SLR을 조정해줘 갖고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준 거. 요 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시험대에 드는 상당히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조금은 다른 양상이긴 한데 대신에 지금 부채의 레벨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뭐랄까 그러니까 한 두 달, 석 달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이 삐져버리면 그러니까요. 일본이 우리가 좀 사기 싫은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이 지금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가 일부러 좀 세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시기에 지나면 네. 또 그렇게 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랄까 시게루가 사주라고 해서 국채를 그건 미국 국채를 아니지만, 살 수는 예, 없는 예, 그래서 말씀 비슷하게 그것 때문에 엔화가 지금 약세인 예.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축소가 많이 돼서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올라와서 네네. 이 상황을 보면 엔화는 좀 더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140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젯밤에 148엔까지 와 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거 130 얼마를 볼 줄 알았는데 이거 조만간에 150 볼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어디가 이기냐면 금리 시장이 이기고 달러, 환율 시장이 맞춥니다. 보통 채권에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그 통화는 들고 있는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를 해야 뭔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변동수가 충분히 생길 만큼 지금 엔화 약세는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질문할 것 같으면 우리 정민회그 여의도로 진출하셔도 되겠다. 뭘요? 정치하셔도 되겠는데. 아 정치. 참의원 앞두고 이렇게 세게 나가고 선거 끝나면 또 이런 식의 어떤 정무 감각이면 뭐. 먼지 많아서 안 돼요. 아, 털면 다 털면 먼지라서 다 안 나와? 돼요. 아, 네. 털면 나올 먼지가 네. 많아? 네, 예. 안 돼요. 소장님이 가세요. 아니, 저는 거기 가면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 멘탈로는 거기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아, 소장님 멘탈 충분히 강하세요. 에이, 저 너무 순진하게 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 중에 좀 짓궂은 댓글도 많잖아요. 네. 근데 소장님 충분히 멘탈 강하세요. 개장 10초 전이랍니다.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가 좀 많이 떨어졌고 러셀 2000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장기채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CPI 자체가 그렇게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0.1% 지금 약보합 출발입니다. 3,209. 코스닥 0.29% 하락합니다. 81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합니다. 각각 31만 5,500원, 102만 6천원. KB금융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2% 떨어집니다. 11만 7천원이고요. 현대차가 0.7%, 0.2% 하락합니다. 지금 21만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 하락하고요.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10만 200원, 네이버가 0.6% 상승합니다. 25만 1천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1.2% 내림세로 46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이죠. 그리고 HLB가 0.7% 하락하고 파마리서치가 0.68% 내림세로 5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지금 35만 7천 원, 그리고 펩트론이 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내림세 27만 3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좀 떨어지네요. 13만 3,900원으로 1.98% 하락. 리노공업은 지금 강보합권. 생각보다 반도체 섹터 흐름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토리 관련주가 움직이네요. 노바텍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그리고 유니온도 6% 강세 5,280원. 삼화전자도 4.68% 올라가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3.2% 상승. 티플렉스, 현대, BNG 스틸이 2% 이상 올라갑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업 이슈에서는 이제 애플이 그 히토리 좌석과 관련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어떤 이슈가 또 히토리 관련주의 상승을 이끄는지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19% 넘게 급등합니다. 12,4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청담 글로벌도 13% 넘게 올라갑니다. GFC 생명과학도 3% 강세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코리아나 13% 급등하는 상황이죠. 3,600원. 그리고 네오팜도 4% 올라가고요. 지금 삐아 그리고 마녀공장 클리오 다 올라가고 오가닉 코스메틱이 4.7%.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에코글로우
바이오 비주 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고요. 관광업체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온기 자체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양철관이 2.5% 올라가고 그밖에 종목들은 상승폭이 다소 좀 제한된 모습이고 오늘 시장 낙폭이 좀 커지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22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2억 원 그리고 4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억 원, 30억 원 순매도고요. 선물에서도 오늘 외국인 팝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5원 30전 상승한 1,38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시장 좀 낙폭이 커지는데 오늘 그러니까. 시장 오후장 어떨 것 같으세요, 소장님 보기에는? 오후장요? 네. 글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정도 개장초 지금 보이는 요 정도 아닌가 싶은데 미국 반도체 간다고 우리 반도체가 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오히려 빠지네요. 예. 그러면서 아니 저기는 네. 어제 갑자기 뭐 방산주, 네. 원전주 또 다시 순환매가 강하게 돌던데. 네,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떨어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예. 증권주는요? 오늘 증권주 제가 예. 볼게요.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증권주 다 떨어져요. 화장품만 가네. 네, 화장품 일부 종목이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떨어질 때 개인 투자분들 사시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개인 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예, 뭐 증권주, 뭐 조선, 방산, 뭐 지주 이런 쪽 떨어지면 사고 담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예. 와 참. 예. 어떻게 뭐 여기서 이제 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골든 크로스 된 지 벌써 한 일주일 넘었다. 네. 한 뭐 50일선이 뭐 100일선 넘어 심지어 200일선도 올라섰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골든 크로스는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며칠이 좀 흔들려서 그렇지 길게 보면 늘 어쨌거나 지수 상승 배팅은 늘 성공이거든요. 네. 그중에 뭘 잡느냐에 따라서 뭐 못 누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 미국에서 나타난 골든 크로스도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네, 변화고 일단은 투자자들이 나는 주식을 계속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네, 이제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수급이 모든 걸 우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뭐 아주 좋아지고 예. 그것만은 분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위 상대 강도 지수 자체가 주간 단위로도 지금 과열이 상당 기간 지금 한 달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분명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 개정과 예. 관련돼서 1차는 한번 됐고 예. 이후로는 지금 추가 2차 개정 앞두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집중 투표제니 그다음에 감사 분리 선출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는 7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소위 속도나 방향성 자체는 시장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환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4천, 5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그 긍정적인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사실 반영해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마 또 변화가 있을 만한 분야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마지막 차트가 뭐였냐면 중복 상장 이슈입니다. 사실은. 예. 예, 지금 이제 이 차트는 그 IBK에서 한 작년 말쯤에 한번 만들었던 걸 제가 같이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중복 상장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소위 모기업이 있으면 예. 거기에서 특정 회사들이 떨어져 나와서 밑에 있는 자회사들도 또 상장되는 네. 그 두 회사가 다 상장되는 이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18%가 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0.4% 지금 완전 극단적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대만, 중국도 한 3% 전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복 상장 이슈가 뭐냐면 그 소위 중복 카운팅, 더블 카운팅 뭐냐면 이익이 지주사에도 이익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회사들 이익을 또 갖고 와서
두 번 평가이고 그걸 갖고 상장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순환 참초 같은 이제 그런 일이 걸려서 통상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이제 그 소위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 미국의 0.4%는 그냥 한 회사 때문에 그래요,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하.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10대 안에 드는 큰 기업인데 예. 네.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그 상장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답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 빼고 나면 사실은 대부분은 지금 사실은 중복 상장을 안 하고 아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젠가 그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중복 상장과 관련해서 특히 물적 분할한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제 주주 보호 장치를 앞으로는 우리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잘못 앞으로는 상장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엄청들 많이 갔는데 예. 그 중에서 이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진 기업들은 이후로는 또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앞으로 아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쭉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요구할 것이 중복 상장을 이제 줄여라. 예. 왜냐하면 그걸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네. 아하.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 남고 나머지 그 증권인이 뭐 이거를 다 그 밑으로 넣고 비상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PBR이 한 2배 정도 되면서 JP 모건이나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 종복 상장을 그런 형태로 좀 조절해주고 바꿔주면은 그럼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 진행이 이제 집중 투표제나 감사 분리 선출 뭐 이것도 가겠지만 중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마 중복 상장 비중을 낮춰라. 예. 그래서 글로벌 소위 우리나라 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혼자만 이거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면 조금 더 5천선을 가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그 3% 룰은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네네.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대 주주하고 네. 특수관계인들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3%까지만 의결권 준다. 그래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데 그 집중투표제 네. 그거 정확하게 좀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사들이 있고 감사들이 있으면 네. 원래는 내 표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포기하고 한쪽한테 내 표를 몰아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표가 더 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쪽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한쪽으로 몰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집중 투표제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감사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소위 최대 주주가 밀 수 있는 거는 원래 지분이 되게 많았는데 예. 3%로 이제 한정이 돼 있으면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나는 이제 3명을 뽑으면 3명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2명 포기하고 이 한 명한테 다 몰 거야. 표를.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표를.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가 되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소액 주주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건 최대 주주도 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는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자기가 테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몰빵을 주겠죠. 예. 그런데 그게 소액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근데 좋다는 그 거예요? 최대 주주들은 3%를 우리 거기에 맞춰 있으니까.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으면 최대 주주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한 명한테 여러 명이 다 해서 그 여러 명한테 나눠니까 예를 들면 5명 중에 들면 3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는 2명 포기하고 이 한 명한테 더 몰아줄래. 그런 식의.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2배, 3배로 이제 더 표를 몰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 룰이나 집중투표제나 지금 현재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거 어쨌거나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월 23일에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지금 현재 대주주한테는 껄끄럽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네. 소액 주주를 대표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허. 이제 그러한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좀 필요하다. 이 이유가 필요하다? 뭐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경영 이제 3세, 4세 경영권이 맞아요. 지금 이제 창업자가 아니라 이제 3세, 4세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은 이게 전체한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버펫이 워렌 버펫이 2004년도에 멋진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금운동 메달리스트들의 자식들로 20년 후에 올림픽 대표팀을 만들면 금운동을 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아, 바로 그러면 이해 오시잖아요. 예. 이게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거를 그냥 3, 4세 경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약간 매기 역할도 해서 이사회나 그런 그 회사의 경영 활동이 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미국도 그런데 사실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비미국 미국이 아닌 곳이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혹시 대표님도 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제가 6번 차트를 네. 갖고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하는 게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믿고 우리가 앞에 있다는 봤잖아요. 거예요. 네. 감세 때문에 결국은 소비도 여력도 늘고 네. 소비도 많이 늘 거고 네. 투자도 활성화돼서 경기가 되게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 네. 그다음에 거꾸로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앞으로 연준이나 뭐 이런 데를 활용해 갖고 금리 낮출 거니까 내년에 금리 낮아질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이 있고 부정론자들은 거꾸로 네. 보는 겁니다. 이게 채권 금리가 내년도 이맘때에 채권 금리를 낮게 보는 거는 그 상황이 되게 물가도 안정돼서 좋아져서가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돼서 그럴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주시장이 상당히 좀 오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거꾸로 근데 과거에는 흐름이 똑같이 갔는데 채권은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은 올라가 있어서 이 괴리가 결국은 경고를 주는 거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긍정론자 부정론자가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적어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소위 괴리가 나타났을 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지금 V자 반등을 해서 많이 좀 뭐랄까 수익이 좀 좋아진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향후에 있을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또 준비하신 내용 더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예.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내 투자하자하고 그다음에 외국 투자자는 또 다르다.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요? 예, 그게 뭐냐면 뉴욕은 우리나라 밤에도 투자하지만 뭐 낮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뉴욕 장중에 벌어졌을 때는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S&P 500 주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V자 전고점 뚫고 V자로 올라왔잖아요. 위에 이게 있는 예, 그래프. 짙은 예. 파란색. 그런데 뉴욕 증시에 대한 야간 거래.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은 잠들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럽 이게 투자하는 예. 거잖아요. 그때 보면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지금 보면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글쎄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는 좋게 보고 뉴욕 증시를.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V자 반등은 미국 내에서 다 만든 거고 네. 미국 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뭐랄까 이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열광하고 미국 외에서도 열광했는데 이제 반쪽짜리로 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힘이 소위 앞으로도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이것이 또 역으로 보면 최근에 뭐 어제야 이제 그 미국 달러가 올라갔지만 미국 달러가 연초 대비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사실은 저 차트에서도 좀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가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시간대 방송하면서 확인하는 지수선물 흐름하고 네. 저녁에 밤에 가서 막상 펼쳐지는 미국장하고 늘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지수선물은 약한데 본장 본장 열리면 그냥 네. 가. 네. 본장 열리면 또 하락 출발했는데도
또 누가 와서 잡아 당기는지 또 보면 플러스로 아침에 눈 뜨고 돌리고 보면. 돌리고. 예. 트럼프가 만들어낸 기현상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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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